네, 두 번째 Q&A 청와대 참모진 개편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간부터는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전지현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제 사의 의사를 밝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 과연 누가 될까 굉장히 큰 관심이 모아졌는데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전지현 변호사님, 사실 그동안에 유력하게 나왔던 이름과는 또 다른 인물인데 예상을 혹시 하셨나요? 저 예상할 수가 없었던 게 제가 유영민 전 장관을 잘 몰랐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예. 비서실장까지 예상은 못했었는데 근데 지금 임기 말에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형이고 정치색이었고 대통령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분이 적합한 거잖아요. 네. 근데 유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력을 찾아보니까는 대통령이랑 그 전부터 지인관계였던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동래고 부산대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LG CNS 부사장,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을 역임하면서 일종의 경제통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2016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영입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구에서 출마를 했었는데 부산 해운대구면 근데 지금 여당으로서는 험지거든요. 그래서 그 낙선의 고배를 마시기는 했지만 과기부 장관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을 이해하고 대통령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신임을 쌓았던 그런 인물로 일단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현근택 부대변인님. 네. 사실 저는 이름을 많이 그동안 들었던 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라든지 이호철 전 민정수석, 우윤근 전 원내대표 이런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당 내에서는 어느 정도 다 얘기가 있었나요? 저도 약간 의외예요. 대부분 이제 정치인들이 아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 마지막 비서실장이 대부분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분은 총선에 2번 출마를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기업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약간 의외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어쨌든 신뢰할 수 있는, 그다음에 아마 정치인 했을 때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다음 행보를 생각하거든요.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출마를 한다든지 뭘 간다든지. 근데 아마 이분 비서실장 하시면 끝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왜냐하면 보통 정치인들이 마지막에 비서실장 하면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엔 좀 고려가 되지 않았나.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깜짝 발탁 이야기가 나온 유영민 전 장관이요. 과거에 LG의 임원으로 있었을 당시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이 LG에 입사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회 청문회, 장관 청문회 당시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2017년 국회 이야기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십시오 하면서 고개 숙여 직장 상사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때 인사 받으셨죠? 기억이 없습니다. 2003년에 청와대 들어가셨습니까? 안 들어가셨습니까? 결혼식장에서 한번 식사나 한번 하십시다는 말씀이 계셨고 예. 취임하시고 난 뒤에 꽤 시간이 흘렀을 때 부부를 불러서 같이 주말에 일요일로 기억합니다만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예. 사실 방금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신임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이제 13년 전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과 지금 같은 입장이 될 텐데요. 그만큼 국정 성과는 물론 물러나는 일까지 좀 책임을 지는 자리, 책임감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전지현 변호사님 어떠세요? 국정 성과보다는 그 임기 말의 내각이라든지 그 청와대의 그 질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방점이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떤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향후의 행보를 예상하지 않고 정치색이었고 관리형인 그런 인물을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볼 때도 마지막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형의 인물이 그렇게 선임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떤 저분의 그런 경제계 경험을 통해 가지고는 경제 성장 정책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이 나오고도 있는 것 같은데 왜 근데 군주의 마음은 인사로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예. 저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이번 개각 인사들을 보면은 사실 야당에서는 회전문 인사라고 할 만큼 이전의 어떤 여당 국회의원이라든지 이전 인사들을 다시 쓰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봐서는 큰 어떤 국면의 전환보다는 그냥 정리라든지 아니면 질서 있는 퇴진 여기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정책실장도 지금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 더군다나 이 유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또 경제인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에 가장 집중할 거 경제다 이런
정책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전 변호사님 말씀에 좀 동의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임기가 뭐 내후년까지라 하지만 내년 후반기 넘어가면 거의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앞으로 임기가 해봐야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한 6, 7개월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등산할 때도 사실은 뭐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올 때 더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기 후반기를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정책을 바꾸거나 이런 것보다 네. 그동안 했던 것들을 마무리를 잘 하는 아마 그런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그건 아마 이전 정부에서 대부분 마지막 비서실장은 뭔가를 새롭게 만드는 역할보다는 마무리하는 역할에 더 집중하는 게 할 것 같고 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방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신임 정책실장도 누가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에 나와 있는 저 두 사람이 지금 관심을 모으고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저도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어쨌든 뭐 지금 민정이나 아니면 비서실장은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진 게 뭐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언론에 네. 보도하는 거는 뭐 어쨌든 용인하는 수준이었는데 네. 정책실장 마지막까지 고민한다는 건 아마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제 관건이 된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뭐 코로나 백신 문제라든지 이게 사실은 제일 큰 이슈거든요. 네.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누구를 선택하느냐도 문제 있지만 두 분이 아마 뭐 같이 일했었고 뭐 관료 출신이고 이런 건 비슷한 경력인 것 같은데 네. 과연 어떤 분들이 결국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정책을 잘 끌어나갈 건가 이거를 더 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저는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이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란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이 좀 책임론에서 피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김상조 지금의 정책실장일 것 같은데 김 실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경제부총리로 영전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능성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경제부총리는 대부분 기재부도 사실은 우리 못 피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 내부적인 어떤 그 뭐 자부심이라든지 좋게 얘기하면 자부심이고 어찌 보면 그게 강하거든요. 카르텔이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도 보면 대부분 이제 행정고시 출신들이 대부분 해나간단 말이죠. 예, 예. 관리형 어쨌든 임기 후반기 된다 그러면 이게 또 학자 출신이 갔을 때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후반기에 왔는데 초반기라면 제가 보기에 새롭게 해나갈지 모르겠는데 후반기가 간다 그러면 뭔가 이제 마무리 국면이라서 그 기재부 관리들을 그렇게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예.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그럴 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청와대가 지금 참모진을 대규모로 좀 교체하려는 움직임 여러 가지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민정수석 비서관 자리에는 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만약에 신전 실장이 민정수석을 맡게 된다면 지금 현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검찰개혁 이제 시즌2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 출신이 한 명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거기에 대해서 뭐 주도적인 지휘를 하지는 않더라도 박범계 장관이라든지 이제 여당의 법사위 위원장들과 호흡을 맞춰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될 텐데 검사 출신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김용민 의원이 뭐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한다 그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근데 헌법에 보면은 영장 청구권은 검사가 가지고 있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수사권 전면 박탈하면서 양자가 분리될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영장 청구권을 갖게 된다면은 계속 이렇게 경찰과 검찰 간의 기싸움으로 또 이게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이 미세한 조정들이 계속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수사에 관해서 관력이 있는 검찰 출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도 저 신현수 실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16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일한 적이 있고 또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도 근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현 정부와는 호흡이 맞는 인물이다 그렇게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아니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판사 출신인데 이 검찰개혁 시즌2를 위해서는 검사 출신 한 명은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 전전 변호사님 의견에 우리 홍은택 부대변인 제가 보기에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가졌던 생각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번에 아마 이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이 대립 과정에서 이게 좀 아니다. 왜냐하면 기본 원칙이요. 법무부 장관이든 아니면 민정수석이든 검사 출신을 안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뭐 이 신현수 기술실장이면 좀 압니다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그 민정수석 할 때 같이 일했던 분이에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대부분 그 전에 청와대 파견된 검사들은 대부분 검찰로 돌아갔어요. 예. 근데 이분은 검찰로 안 돌아갔어요. 예. 바로 나와가지고 이제 김현장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을 아마 좀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기수는 굉장히 높거든요. 16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23기니까 굉장히 높은 기수죠. 예. 네, 기수는 숫자는 굉장히 나는데 지금 뭐 박범계 의원도 23기이기 때문에 이제 기수는 높고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 물망에 올랐었죠. 근데 단 하나. 검사 출신이라는 거. 이제 그게 하나 어찌 보면 핸디캡이었는데 네네. 이번에 아마 좀 겪고 보니까 그래도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좀 관리할 사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고 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김진욱 후보자의 어제 목소리가 일단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보고 오시죠. 초대 공수처장 지명되셨는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수처 출범에 대한 그 국민 여러분의 기대, 걱정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국민의 검증, 인사청문회 준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뭐가 될지 관심인데요.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인사청문회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드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살아있는 권력을 잘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저는 우려를 관심으로 받아들이고 지켜봐 주십사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사실 김진욱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미리부터 좀 예견이 많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희 후보보다는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수처장 후보로 유력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예견이 있었는데 그 예상대로 이제 지명이 됐고요. 김진욱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경력을 보면은 사법연수원 21기고 판사 출신이고 김앤장 변호사 출신인데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재판연구관 하셨고 또 이제 헌법재판소의 국제심의관까지 역임을 하셨더라고요.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LLM 나왔고, 그러니까 저 경력만 보면은 진짜 훌륭한 법조인이에요. 저렇게 봐서는 그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충분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저분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이라도 권력 앞에서는 약해지기 마련인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사 능력 관련해가지고 수사 경험 관련해서 야당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 부분이 공수처장이라는 게 대검 중수부, 뭐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그 관할을 하던 그런 사건들을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가져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검사 25명이면 천안지청 규모고 이거를 지휘할 수 있는 그 청장의 역할을 지청장, 검사장의 역할을 공수처장이 해야 되는데 수사 경험이 없다면 이게 제대로 된 지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우려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게 개인적으로 저분은 뭐 SNS에서 무슨 말을 했다 그런 얘기가 아직 없더라고요. 보니까 SNS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 말이 많다 보면은 그냥 자기 생색을 내고 뭔가 이렇게 책임을 모면하려고 그러고 무책임한 발언들을 쏟아내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야권에서 전지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김진욱 후보자의 수사 경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목소리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새로 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명이 됐고 잘하시기를 기대합니다만은 사실 형사법 분야에서 활동하신 거를 별로 들은 바가 없어서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새로운 기관을 잘 정립해 나갈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현근택 부대변인님,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크게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아요. 업무 능력 면에서요. 사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경험이라고는 이 특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에서 특별사관으로 파견된 것밖에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약간 딜레마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아마 수사 경력하면은 검사잖아요. 법조인 중에는. 그렇긴 하죠. 그러면 이제 검사 출신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수처법에도 검사 출신은 과반, 검사 25명 중에 반을 못 넘게 돼 있는데 저는 아마 적절히 역할 분담을 할 거다. 이제 공수처장이 있거든요. 처장 밑에 처장이 있는데 처장이라든지 검사들 중에는 아마 수사 경력 있는 사람들을 좀 선출할 것 같고요. 파견받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분이 또 판사 생활도 했고 변호사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헌법재판 연구관도 했고요. 그러면 아마 또 보는 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 반드시 우리가 수사랑 기소를 자꾸 분리하는 것도요. 수사하는 사람은 어쨌든 이거를 유죄 심증을 갖고 기소를 해서
유죄를 판결받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다 무의미하니까요. 근데 또 변호사라든지 판사들이 봤을 때 허점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수사한 것 중에 문제가 없는지, 진술 중에 모순되는 게 없는지, 판사도 항상 보면은 그런 걸 찾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검사, 수사하는 사람만 다 만들어 놓으면 기존의 검사하고 검찰청의 한 부분하고 지금 말씀처럼 규모는 작아요. 25명이니까 지청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그냥 검찰청의 부속기관 하나 만든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약간 과도기적이긴 하지만 판사도 했고 변호사 생활도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수사관들을 관리하는 형태 아니면은 수사의 방향성을 잡는 형태. 공수처장이 직접 수사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역할을 충분히 할 걸로 봅니다. 아니, 저도 그 점에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수사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법조인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셨으면은 사실 보는 눈은 있을 거라고 보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신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사보다는 상식과 양심이 우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고 오시죠. 후보자께서 그 수사 경험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뭐 차차 또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수처가 처장 혼자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에 의해서 차장, 그다음에 수사처 검사, 수사관 또 다른 이제 직원분들도 계시고 하나의 팀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사를 해나갈 것입니다. 네, 김진욱 후보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봤는데 TBS가 의뢰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오늘 발표가 된 게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땠을까? 국정수행 평가 긍정적이다 36.9%, 부정적이다 59.8%였습니다. 현근택 부대변인님, 올해 마지막을 좀 부정률 최고로 마무리하게 된 점 조금 안타까울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어쨌든 12월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대통령 선거 때 받은 지지율이 41%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그러니까 30% 후반대 이제 고착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데. 왜냐면 이게 결국은 뭐 여당 지지율하고도 연결되는 것이고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장관이라든지 청와대 참모들을 아마 인적 개편을 해서 분위기 쇄신하려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어쨌든 조금 더 지지율이 반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재현 변호사님은요? 그 문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한 게 그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대립구도를 만들면서 거기다가 이제 뭐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겹쳐지면서 이렇게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 그 저번에 그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던 가처분 신청 사건에 그 여파가 남아있고 더군다나 이 백신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모더나 2천만 명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확실히 계약을 했냐 안 했냐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는 계속 그렇게 고착 상태에 빠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는 확실한 반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각 수준이 아니라 백신과 관련해서보다 확실한 무슨 청신호가 보이던가 아니면은 경제 관련해가지고는 경제 관련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전환점이 보이던가 터닝 포인트가 마련돼야지 그렇지 않고서 그냥 예전에 인사 그대로 해가지고는 개각하고 공수처 통과시키는 수준으로는 좀 끌어올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올해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봤습니다.